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신라의 이제 그 정치와 사회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김씨 왕족이 왕위를 세습하고 그래서 왕권이 강해졌으나 이밖에도 전왕족이자 중고의 왕비족인 박씨족이 최고 귀족으로서 존재하며 고구려의 고추가와 같은 그 갈무왕을 임명했다. 근데 이 갈무왕이라는 존재는 신라 이제 그 중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구려 고추가와 갈무왕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고추와 같은 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아. 예. 갈무왕은 주로 인제 어떤 사람들이 임명하냐면 왕이 될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종전에 인제 그 석씨나 박씨의 뭐 수장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눌지왕도 인제 왕이 되기 전에 눌지 갈무왕이라 해서 갈무왕이 임명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들은 왕족과 귀족들은 성골과 진골 같은 이 골품의 폐쇄적인 어떤 신분제에 비해서 그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독점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품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골품제에서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그 누구한테만 주어진 거냐면 골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 최소한 국인이어야 돼.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주에 살고 있는 육부, 그러니까 예전에 육촌이었던 애들 있죠? 이들이 이제 줬던 게 골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이라 해서 그 골품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국인들은 따로 인제 독립적인 법체를 가지고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노인은 그 노인법이라는 것도 있어 갖고 인제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근데 이런 이원적인 어떤 그 통치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간직도 줄 때도 국인들은 주로 주는 간직 경위를 줬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걔네들은 웨이를 줬죠. 그러다가 이게 인제 경위와 웨이를 이렇게 줬던 그 체제가 나중에 문무왕 때 이제 경위로 이렇게 통합이 돼요, 경위로. 그래서 이렇게 국인과 노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국인에 적용한 법과 노인에 적용한 법이 다 각각 달랐고요. 그다음에 그 간등도 문막 이전까지는 경위 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백제와 고구려도 그런 것 좀 있긴 있지만 신라가 특히 이게 폐쇄성이 되게 강해. 경주 중심의 어떤 이런 육부 중심의 폐쇄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나중에 통일신라 이후에도 후에 이제 지방 세력들 흡수 잘 통합을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라가 이제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폐쇄성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골제와 두품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골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안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요. 그다음 두품제는 이제 1 두품부터 해서 6 두품 요렇게 인제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골제와 두품제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큰 벽이 있죠. 예. 그래서 두품 안에서는 그러니까 1 두품에서 인제 6 두품 안에서는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뭐 자기가 이제 원래는 4 두품이었다가 6 두품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두품에서 이제 골제로 넘어갈 때는 힘들어. 이게 안 돼. 어. 그래서 이거 안에서 또 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골과 진골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성골이 있었는데 이제 성골이 없어지고 진골만 인제 있죠. 예. 그래서 있는데 성골과 진골에 대해서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골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진골이냐 가지고는 학계에 논란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긴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인제 예전에 인제 진평왕 집권 과정에서 동률계를 이제 좀 더 사륜계 차별하기 위해서 동률계통은 성골, 사륜계통, 동률 외의 이제 계통은 진골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점에 불과해요. 예. 정확한 기준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골품제 같은 경우는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다르긴 하는데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서 관등제가 만들어질 때 골품제도 같이 만들어졌다고 인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만들어졌는데 대개 이제 그 시기가 4 세기 정도 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6 세기까지 이제 뭐냐면 완성이 됐다. 법화왕 때 17 관등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동시에 골품제도 완비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는 있어. 예. 근데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구성됐고 변화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말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라 간등 제도는 6세기 초 거푸왕 때 17간등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있죠. 요것도 이제 간등 제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뭐 12간등 제도 있고 그다음에 17간등 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거푸왕 전과 후에 이렇게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이사금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울진 봉평비에 보면 그걸 바탕으로 이게 17간등이 인제 뭐냐면 어 거푸망 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울진 봉평비라고 여기 적어져. 자, 그런데 이 간등을 멈추면서 찬이라든지 사라든지 지 같은 족장적 의미를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봐서 종래 여러 족장의 명칭이 고대 국가의 하나의 간등 체제로 편제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17간등은 좀 약간 내용을 좀 볼게요. 보면 이게 골품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인제 그 포셈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포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간등제 변천 과정과 그거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골품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정리이 됐는데,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층과 비간층으로 나눴어. 간층이라는 건 수장층이야, 수장층.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상들이 부족장 세력일 경우에는 간층, 간등제를 인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수장 밑에서 인제 일을 했던 시다바리 애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은 비간등제, 비간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5두품부터 1두품까지가 비간층, 그다음에 여기는 간층. 예. 이렇게 인제 형성이 되는데, 자 처음에는 성골과 진골이 구분이 안 됐죠. 그게 나중에 인제 구분이 되는 거야. 예. 골이 인제 성골과 진골은 나중에 인제 하고, 여기에서 인제 비간층하고 간층 간에 인제 뭐냐면 이렇게 구별이 딱 정확한 선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있는데, 되게 이 간등제, 간층이 갖고 있는 이제 등급에 보면 간등 보면 찬, 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찬이라는데 이 찬은 예전에 인제 어떤 거냐면 부족장의 지위를 인제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장의 의미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까지 못 넘어가는 게 여기가 그 간층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이죠, 이게. 자, 근데 이제 쪼금씩 지나가면서 이 육두품 계급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도 왜 등장했느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처음에 1두품에서 5두품까지 있다가 그 당시 인제 진골들이 골 쪽 중에 진골들이 있었어요. 이 진골들이 이제 점점 자신주의 중심으로 인제 네모난 김씨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그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 육두품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두품 중에, 그러니까 육두품의 도움이 아니라 5두품에서 4두품까지 뭐 1두품까지 인제 두품들 있죠. 두품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중에 자기의 인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던 진짜 중요한 애들을 따로 육두품이랑 두품을 더 갖고 따로 줬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두품에서 5두품밖에 없었는데 이 진골들이 내무랑 김씨의 어떤 세습권을 확립하는 데 큰 공을 냈던 이런 간층의 두품들 중에 일부를 떼서 육두품을 줬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창계열 같은 경우에도 다 보면 간층이 독점했는데 이걸 일부 양보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찬이라든지 뭐 사찬이나 급찬같이 예전에 인제 간등이 인제 받았던 그 층을 비간층이었던 인제 뭐냐면 두품한테 준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두품 세력들 중에 뛰어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요 선을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이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종전의 이제 골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따로 이제 실시한 것이 뭐냐면 중의제야, 중의제. 그러니까 중의제는 여기 보면 간등은 그대로인데 지위는 더 상승시켜 주는 거죠, 대우와 지위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그 처음에 남하에 뒀죠. 남하 중의정에 보면 급창까지 못 올라가니까 남하의 이제 5두품에게 중남하, 3중남하, 4중남하, 5중남하, 6중남하, 7중남하 2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등급은 남하지만 실제 대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그 남하에서 7중남하에서 2차원 대우를 해 줬다.
요거 이제 오두품이 이제 여기 보면 요때는 이제 뭐냐면 대나마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중남아를 줬어. 착각을 이렇게 남아 대나마 이렇게 있는데 남아나 대나마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좀 더 약간 더 분화돼 있기 때문에 요게 남아에서 이제 나온 거죠. 여기 대나마는 같은 그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에서 이제 중남아, 삼중남아, 사중남아, 오중남아, 구중남아까 2차까지 해서 요렇게 이제 등급은 간단한 이제 제한을 뒀지만 대우는 이런 식으로 올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아창까지가 이제 유투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이제 간등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따로 그 뭐냐면 중하차를 뒀어. 대하차는 어차피 아차에서 파산되는 거니까 이게 설정이 안 되고 요 파진찬부터 설정된 거야. 중하찬, 삼중하찬, 사중하찬, 이찬까지 해서 이렇게 대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간등제의 모순 그리고 불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중의제를 뒀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봤고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명체 찬, 그다음 사, 지 같은 족장적 의미인데 특히 이제 찬은 이제 이게 간이다 해서 여기가 이제 족장적 의미가 더 강하죠. 자, 의미를 간직한 구로 많은 것을 보아 종래 여러 종류의 족장 명칭이 고대 국가 하나의 간등 체계에 편제됐음을 볼 수 있다. 자, 신라의 17간등은 이론적인 간등 조직이었지만 그것이 평형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몇 개의 획선이 그어져 있고 신분제도에 연관되어 있다.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있다고 했죠. 이 두품제가 두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간칭해 가지고 있는 그 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못 넘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신라의 간등 조직은 골품제도와 관련을 그 뭐냐면 맺고 형성되어 진구는 1간등인 이벌창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육두품은 제6인 아창까지, 오두품은 제12인 대남아, 사두품은 12위까지 대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볼게. 그러면 진구는 그러면 다 이제 여기 5등급을 진구하고 얘네는 뭐 16, 17등급 이렇게 이제 간등 못 갔냐? 그게 아니죠. 진골 중에 능력이 없고 좀 빽이 없는 애들은 밑에 있는 간등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6등급보다 좀 낮은 간등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6등급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아차밖에 없고 그다음에 5등급은 뛰어나도 그 대나밖에 못 올라가고 한계를 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진골 중이나 육두품 중에 뭐 실력이 없는 애들은 5두품이나 4두품보다 더 낮은 간등을 가질 수 있다. 간등을. 그리고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간등은 그 자기가 이제 뭐냐면 시험 말씀 간직의 범위를 나타나요. 아직까지는 간등과 간직이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등은 자기가 침임할 수 있는 어떤 간직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육두품은 아창까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중하차까지 중위를 마련했죠. 중위. 그리고 오두품의 경우엔 그 대남에선 구중남하에 설치되어 신분에 따라서 자연된 간등을 넘지 않고도 승진을 계속하는 방로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라 사회가 골품에 따른 간등의 제한을 중위제로 보완한 것이다. 그래서 골품제를 지키는 것도 있고 골품제에 대한 불만을 또 무마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표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창 간청에 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냐면 올라갔고 사중하차까지 그다음에 요때는 오두품이 이제 최고 때는 대남합까지 올라가니까 중남하, 삼중하나, 사중하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있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신라의 중앙정치제도는 고대 국가 발전에 따라 점차 정비되었다. 중앙정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신라의 중앙정치제도는 앞에서 본 것처럼 버프왕 때 광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치됐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적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전문 간청인 병부가 설치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간청이 따로 설치되지 않고 각 부족마다, 각 부마다 자기 이제 할당된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관청을 만들고 거기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병부에 취임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전문성을 높였죠. 자, 이것은 이제 신라 초기에 이별찬이
정부와 군사를 나눠 관장하는 데서 알 수 있는 바 군사 기능성의 군사 기능의 중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다음에 버프왕 때는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사총관 상대 등이 설치되는데 이는 행정적 기능보다는 진골귀족 출신의 대신들인 대등으로서의 대표자로서 귀족회의를 주재하고 귀족 세력들을 대변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과 구별되는 이제 그 모습도 보인다고 했죠. 왕이 더 이상 이제 귀족의 대표자가 아니라 상대 등이 이제 대표자가 되면서 왕이 귀족보다 더 위에 있는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점차 정부가 담당하는 중앙 간부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국왕권이 강화되고 여기에 귀족 세력들이 대표되는 상대 등과 전제화된 국왕 권력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여기 쭉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품주가 설치되고 나서 뭐 위하부, 조부, 예부 그다음에 품주가 집사부가 창부로 분화되고 이방부 총 한 14부 정도 이렇게 분화돼 나가거든요. 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556년에는 정물기관이었던 품주가 설치되는데 국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차 여러 간부가 분화 증치되었다. 진평왕 때는 위화부 가 있고 위화부는 일종의 인사기구 담당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은 통일신라 넘어가서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죠. 그다음 조부, 그다음 예부가 설치됐고 651년에 진덕여왕 때 기존의 품주가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는 집사부하고 재정을 관장한 창부로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했다. 자, 집사부는 국왕 밑에 중추기관이 되고 그 장관인 중신은 왕권의 방파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앙 간부의 정비는 왕권 강화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통일신라 관련된 내용을 때 좀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제도를 볼게요. 지방제도는 이제 왕경을 기준으로 해갖고 육부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육부가 있는데 이 육부가 형성된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삼국사기는 이미 신라 초기 때부터 육부가 나와. 육촌이 변경돼서 뭐 육부가 되었다는데 요거는 이제 믿지는 못하겠고 대개 보면 이제 육부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각각의 이제 지방세 그 세력들이 이제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시기가 이제 여러 가지 5세기 때로 보고 있어요. 5세기 말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육부가 이제 5세기 말 때부터 형성돼서 그러니까 눌지왕 때 이제 형성했다는 설이 제일 유력한데 이게 이제 6세기 때 넘어가서 7세기 때 이제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부족적인 것들이 형태가 그러니까 부의 형태가 이제 정치 집단의 이제 부가 나중에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예전에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이 부의 형성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 그만큼 신라 사회가 이제 정치 발전이 좀 후진적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종래의 부족적 정통, 이때 부족적이라는 것은 혈통적 의미의 부족이 아니에요. 보통 예전에 뭐 혈통적 부족의 이제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보통 고구려 신라나 뭐 백제나 정치 집단으로서 부예요. 예. 이거는 자 정통의 행정적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에 들어오면서 행정조직이 개편됐다. 예. 자, 그러나 이 진화와 순수비의 중고 기록에서도 인명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의 소속 국명을 적용 적는 걸 봐서 아직까지는 종래의 족제적 정통,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집단에서 부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육부의 소속 왕국민들은 17강 등의 간이를 가지고 외의를 갖는 촌주 등 지방 유역자가 구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의와 외의가 구분되었다는 거죠. 이 촌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간품에 들어가 있지 못하죠. 왜냐면 바깥에 그 지방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노인이라고 하죠. 노인. 그래서 있는데 신라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됐고 통일 신라 이후에도 이제 이런 그 이중적 구조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물론 이제 몇몇 책에서는 그 교과서 지역사에 보면 마치 이제 통일 신라 말기 때는 골품제가 이제 뭐 지방민들 개방이 돼 갖고 지방 오족들은 그 오품이다 육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대부분에서는 이제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됐다. 폐쇄성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 입장할 때는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을 진출 못하죠. 골품제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 특징 진출 못하니까 지방에서 이제 호족으로 이제 바뀌면서
지방을 바탕으로 해갖고 반독립적인 세력이 된 거야.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호족 세력들이 금방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지방 세력들을 중앙에 편입시켰고 자기 세력화하는 데는 상당히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고구려와 백제와 좀 다르죠. 고구려 백제는 막 세력이 확장되면서 지방의 유능한 인재들이나 세력을 자기도 이제 중앙 세력 편입시켰잖아. 이만큼 이제 신라 사회가 상당히 배타적이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는 서경제가 이제 실시되고요. 그다음에 주군촌 제도가 실시됐다. 그래서 이제 그 지증왕에서는 그 아시촌이 이제 소경에 이제 설치된 이후에 진흥왕 때 국원 주에 그다음에 성도왕 때는 하슬라주에 각각 소경을 설치하고 각각 장관을 사신하고 했고요. 이 소경은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으로 정치 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주 한쪽에 이제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걸 보완한 측면도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조직 같은 게 지증왕 때부터 이제 마련되기 시작했죠. 크게 이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주가 있고 군이 있고 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에는 지방간이었던 군주가 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하고 군사 업무를 같이 봤다. 그리고 이제 주의 그 치소는 성격 필요에 따라 계속 이제 뭐냐면 옮겨 다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진흥왕 때 이제 오주가 설치됐다는 기록도 있고, 그다음 지증왕 때는 처음에 실직주, 동해안 연안에 있는 실직주가 설치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다음에 군이라는 것은 있는데 이 군은 거기에 당주를 뒀죠. 당주. 그래서 이 당주라는 의미에서 당이라는 건 군대를 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행정적 성격과 군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촌에는 도사를 파견했죠. 촌은 아마 이제 성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통 촌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데, 자, 지방가는 도사를 의미합니다. 도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버프왕부터 이제 중국이 때 이래 각 촌마다 이 도사를 파견해서 영역 지배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냐면 지방 통치는 이 촌주의 자치세력들에 크게 의존했다. 그래서 도사를 파견한 곳도 있고 일부 상당수 촌은 뭐냐면 자치세력 촌주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하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조선시대처럼 이게 영역 지배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그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거점 지배의 형태였는데 상대적으로 전보단 좀 더 거점 지배 좀 더 뭐냐면 영역 지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점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촌이나 성은 그 지방 유력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이용했는데 상대적으로 전시대보다 좀 더 뭐냐 중앙에서 관리 감독했다. 그리고 고려는 좀 더 관리 감독했고 조선은 관리 더 통제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냐면 점점 전진적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지. 조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말단 그 9년까지 이제 말단형까지 들어가서 뭐 관리를 파견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만 관리를 파견하고 나머지는 그 뭐냐면 촌주 같은 사람들 지배했고 상대적으로 볼 때 전시대보다는 좀 더 중앙 집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볼게요. 주는 505년 처음으로 실직주가 이제 설치된 후에 진흥왕 때는 이제 사벌주, 신주, 이게 사벌주, 신주, 비사벌주, 비올루주 같은 것들이 이제 합해서 5주가 성립되는데 그 장관을 군주라고 칭했고요. 주치, 그러니까 주의 이제 치소죠. 오늘날 경기도는 수원이잖아요. 지금 도청 소재지가 도청 소재지는 분량상의 이제 필요에 따라 이동하여 신라의 주가 아직 행정구역보다는 군사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밑에는 군이 있어 당주를 파견했는데 그 아래 촌 또는 성에는 도사가 파견했는데 이들도 군사적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에 도사를 파견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부 토착세력들, 상당수 토착세력들 임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뭐냐면 조선식의 어떤 조선식의 중앙 집권 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군사 조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신라의 군사 조직은 지방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신라의 대당,
여기 대당이라는 건 큰 부대, 오늘날 말하면 사단, 군단급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비롯한 육정이 인제 뭐냐면 군대가 인제 형성됐고, 야, 그래서 구서당 10정이라는 거 있죠. 통일신라 시대 때. 요거 이제 육정이 10정으로 개편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왕경과 오주의 주치 부근에 배치된 6개 부대도 일종의 지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경, 그중에서도 왕경 부근에 설치된 대당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 그다음 모병에 의해서 서당을 이제 했었 이것도 부대인데 아마 인제 이게 인제 중앙군 역할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구서당이란 중앙군이 여기에서 인제 모태로 나온 것 같은데, 자, 군사를 강화했다. 신라 사회 체제는 골품제도에서 짜여진 엄격한 신분 사회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골품 제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됐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골품제 관련된 설명이 인제 여기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자, 그래서 골품제는 왕경왕의 왕족, 귀족 및 고대 국가의 팽창 과정에 병합된 지방 세력들을 뭐냐면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골품의 등급을 달리 정한 거다. 원래 이제 골품 안에는 골족 안에는 이제 성골과 진골 두 개의 골과 육두품의 일두품인 게 6개 두품을 합해서 8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성골과 진골은 왕족으로서 처음에 성골만 왕이 되었지만 진덕 여왕 이후에 송골이 소멸되고 무려왕부터 진골에서 왕이 나오게 되었다. 진골은 김씨 왕족 및 전 왕조에서 이면서 중고의 왕비 중 박씨, 그리고 새로 부속된 그 본가의 왕족인 신기족 김유신 가문이 포함되는데, 이는 제1신분으로 정치의 특권을 받고 우대했다. 진골 안에는 6두품 이하 1두품까지의 신분 등급이 있었는데, 이들은 산호국이 형성됐던 육촌과 뒤에 이제 신라에 복속된 족장의 후예들이 그 세력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면서 형성된 거지만 모두 왕경에 살면서 중앙 관리가 된 특수신분의 점에서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방 세력이라도 그 왕경에 살고 있고 그 후에 계속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 국인이죠. 근데 물론 이제 촌주처럼 이렇게 이제 지방 바깥에 있는 애들은 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 이는 노인이고요. 자, 그러나 골품 제도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래로부터 붕괴되어 통일 후에는 하위 골품인 3두품 이하가 소멸되고요.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만 남게 되었으며 그나마 4두품은 거의 평민과 동질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 골품은 그들의 혈통이나 가문의 종비에 따라 결정된 건데 이로부터 정치적 진출이나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신분의 차이가 발생됐다. 자, 전수한 바와 같이 골품은 우선 간등의 임명에서 차이가 있어 진골만이 최고 간등에 오를 수 있었고 육두품 이하는 골품에 따라서 간등의 상한선이 각각 정해져 있었다. 이런 간등의 제한은 간직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간등에 보면 한길에 보면 간등이 있으면 이게 상한선을 정해놨어. 간직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간직과 어, 낮은 간직까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했어. 그래서 이 간등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간직의 침임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즉 신라는 모든 간부의 장관은 대한차관 이상만 될 수 있으며 자연히 진골만이 임명될 수밖에 없었고 차관, 시장이나 경은 아창과 남하 같은 간 등의 자격이 있으며 육두품, 오두품이 임명됐으며 그 아래 대사, 사지, 사는 사두품 가운데 임명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골품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자, 그 옥신, 그러니까 그 실사적, 실사의 이제 아니 옥사인가? 이게 어떻게 됐죠? 예. 하여튼 집안의 이제 그 길이, 집안의 방의 길이와 넓이도 진군이 24척을 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육두품은 21척, 그다음에 오두품은 18척, 사두품은 이제 15척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으며 이 밖에도 그 차기, 그러니까 이제 차에 이제 그 마차 있죠. 마차에 뭐냐면 그 소나 뭐 말 같은 이런 자재과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차라는 거 차기라는 것은 이제 소나 말이 끄는 이제 뭐냐 수레 같은 것들 보시면 돼요. 마차 이런 것들 자재와 장식 일상생활에 이제 뭐냐면 그 용기까지 골품에 따라 각기 다르게 뭐냐면 그 규정했다. 자, 이러한 골품 제도는 신라 사회가 엄격한 신분 사회였으며 특히 그것이 제1신분 진골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신라 이거 골품제 관련된 내용을 좀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천재 교과서 좀 볼게요, 천재 교과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라의 신분제도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그 사료가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설계도라는 사람이죠. 설계도는 이제 육두분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무리 신라에서 어 열심히 뭐냐면 일을 해도 공을 많이 쌓아도 결국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당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당나라 가 갖고 거기에서 인제 열심히 싸워 가지고 저 높은 신분까지 올라갔고 끝내는 당나라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당태종이 그걸 인제 울면서 실계도가 이제 반량 진압하는 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왕이 와 가지고 당나라 황제고 당태종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황제가 와 가지고 슬피 울면서 설계도에게 인제 자신의 옷을 하사했다. 시체를 덮도록 이렇게 했다. 그 기사가 있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집을 짓는 기준도 인제 징고라고 육두품이나 이런 방 같은 거 방의 길이와 폭을 다 정해 놨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또 볼 수 있는 게 인제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 천재교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어 그 골품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에서 찾아볼게요. 113 페이지 펴 보세요. 자, 귀족의 출연과 골품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뒤에 부분을 넘어가고 어디부터 읽냐면 음 114 페이지부터 읽어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자, 골품제는 신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복의 주체였던 산호국 지배층의 지위와 특권을 배타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520년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법제화되었다. 자, 왕경의 지배층을 성골과 진골, 그다음에 육두품의 일두품을 구분했는데 성골과 진골 신분이 왕족이자 최고의 특권층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진평왕 위주로 해 갖고 인제 했는데 이것도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성골과 진골신문의 왕족이자 최고의 특권층이었다. 그러니까 진평왕의 끝으로 성골 남자가 없어지자 여자들이 즉위했죠. 성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이제 여왕이 즉위했고 이후 이제 무여왕의 이제 김춘추가 진골 신분의 첫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골품제는 관료제 운영을 구정했다. 그 진골 신분만 이제 대하차한 이상의 간등이 올랐고 중앙관청에 이제 장관을 임명될 수 있었다. 자, 육두품 신부는 아창까지 이제 승진이 상한이었고 중앙관청의 차관까지는 오르지 못했다. 한편 골품을 갖지 못하는 지방 세력가들은 별도의 간등의 외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경의를 받고 외의를 받았다. 이 지방 세력가들 노인이라고 하는 촌주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이제 심부셈은 그렇고 이게 심부셈 나와 있지 않고 국부셈에 보면 그 뭐냐면 약간 이제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웨이도 뭐냐면 육두풍이 일부 받았다. 그 진골에서 진골 귀족들이 인제 지방관 임명할 때 육두풍들이 인제 와 가지고 그 같이 임명했고 두품 애들이 그때 웨이의 일부를 받았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뿌셈의 관점이고 대개 보면 인제 그 북쪽들 그러니까 경주에 골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인제 경위를 받았고 지방 세력가들은 외의를 받았어요. 문무왕 이전까지는. 근데 간직에 임명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7 세기에 들어와서 지방인들 경위가 주어졌으나 중앙관이 개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인제 7 세기는 문무왕 이후부터 경위와 외의가 통합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 외의가 경위 속에 포함되면서 실제로 경위는 이제 그 통합되면서 예전의 웨이들 비록 형식은 경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예전의 웨이들이 경위에 포함돼서 그 경위 말단을 이루게 되는데 이 말단은 주로 이제 지방관들이겠죠. 지방관들이나 이런 건 주로 지방인들이 주었다는 거야. 촌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포함될 때 요쪽에 이제 말은 경위지만 실제로 이 웨이가 이제 경위라고 하지만 요 부분은 웨이 부분 예전에 그 웨이 부분은
지방간들을 임명했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야. 예. 그 중앙간지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예.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통. 자, 요걸 이제 본 게 하베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베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라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진골 귀족들이 국사를 회의한 제도가 하백이었다. 자, 하백은 진골 출신의 고관인 대등들이 합작하여 국가의 중대한 일을 하회하는 그 하회하는 결정하는 모임이었다. 자, 여기가 만장일치제의 원칙이 적용됐으나 이 하백회의 주재자가 바로 상대등이었다. 야, 이런 하백제도와 상대등의 존재는 왕권의 전제화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귀족 연합적인 정치로 이루어졌던 걸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약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라의 하랑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신라의 하랑제도는 예전에 이제 청소년 조직을 그 당시 이제 일종의 국가 팽창에 맞게 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의 하랑도 역시 진골귀족을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을 조직하여 군사적 기능을 띠게 했는데 하랑도는 시족사의 총당 공동체에 있던 청소년 조직, 원활한 조직을 팽창해가는 고대 국가에 알맞게 개편한 것이니 결국 삼국의 상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종래의 청소년 공동체 유지를 새로 재조직한 제도를 할 수 있다. 자, 이 하랑도는 이제 진골이 하랑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명의 그 낭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랑 집단을 형성했죠. 자, 이들은 이제 무술과 도의를 닦아 영상 대전에 두루 찾아다니면서 시가와 음악을 즐기며 인격을 도약하고 그다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양성했다. 자, 이때 하랑도가 익혔던 도의를 그 원가법사라는 사람이 세속 5개로 해갖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곤 이친, 사친 이호, 그 다음에 교우 이신, 그 다음 인전무택, 그 다음 살생유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생유택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논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전쟁에 임해서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그냥 정복 전쟁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집어넣는 거고 이쪽 앞에 있는 내용 충인이, 효니, 신인이 뭐 이런 것도 유교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은 비록 이제 뭐냐면 승려지만 불교 외에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요구들, 정복 정쟁의 그 요구들이나 그 다음에 유교적 그 뭐냐면 요구들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불교가 상당히 국가 권력과 연결돼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세속오계는 충효씨는 유교 사상, 그 다음에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인변무태는 정복적인 고대 국가의 지표였지만 여기에 특히 강조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래서 무술 닦고 이제 충성심으로 단결된 하랑도는 그러니까 그 삼국상제의 선두에 서서 신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김유씨나 사담이나 간장 같은 하랑대의 용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신라의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볼게요.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자, 내용을 보면 신라에서는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했다. 이거는 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전이라는 것도 있어갖고 농민들도 개인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거 왕조차도 이제 뭐냐면 건들 수가 없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매지권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토 사상이 있긴 있죠. 왕토 사상은 모든 국토는 왕의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 왕토 사상은 그 통치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통치권. 통치권. 그 왕이 이 영역을 통치한다는 의미고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국가 개인의 토지를 좀 몰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남겨두기 위한 거야. 이제 일종의 토지 공개념적 개념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대신에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공부, 요역에 부담이 있다. 특히 신라는 앞에서 말한 좀 풍준하는 곳에 가 풍준하는 세를 관장하는 간부가 설치됐고, 이것이 진덕여왕 때 집사부와 참부로 이렇게 분화되었죠. 다시 징평왕 때 공부를 가 징평왕 때 공부를 관장했던 조부가 설치되어 고 봐 전국적인 조세 행정 체계가 수립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36 년에 영천에 청제비가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청제비를 통해서 청제를 수행할 때 저수지의 일종이죠. 그 7천 명의 농민들을 동원했고, 청제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천 청제비. 그다음에 남성의 신성을 쌓을 때 그 200 개의 작업 집단을 편성하여 일반 농민들 부역했다는 것을 부역에 동원됐다는 걸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남산의 신성비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인제 알 수 있는데, 남산은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경주의 남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성으로 해서 평양성이나 이렇게 나성은 평양성같이 나성처럼 이렇게 뚝 그 경주 전체를 둘 수 있는 시가지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 그래서 주로 이제 반월성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산성들을 해 갖고 거점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이 공격해 오면, 외부에서 공격하면 거기에 인제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피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예. 그래서 곳곳에 인제 경주 부근에 이렇게 나성 대신에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어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인제 새로운 방어성을 만들 때 이게 동원됐던 것을 기록한 것이 남산 신성비에 관련된 거. 자, 이게 남산 신성비와 영천 청제비는 그 당시 신라가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뭐냐면 비석이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시대 때 사회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고대 국가의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인제 자주 나오는 문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불교죠, 불교. 예. 이 불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예. 그래 갖고 인제 고대 국가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삼국이 불교를 수용할 때, 수용 이전에는 주로 인제 부족신하는 시, 그다음에 이제 시조신, 그다음에 뭐 샤머니즘 등등 여러 신들을 이제 모셨죠. 그리고 각 부족마다 이게 모시는 신들이 다 달라. 근데 삼국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인제 뭐냐면, 이들 이제 여러 부족들을 하나 통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어떤 신앙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보편적 신앙. 그래서 외래로부터 뭘 받아들이냐면 불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 불교를 통해 왕권도 강하고 중앙 집권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인제 이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미세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제 불교 도입 이전에 삼국이 부족식 정도, 여기 앞에서 이제 부족신이나 시조신이나 뭐 샤머니즘을 인제 숭배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에 천신과 일월신, 지신 등 잡신을 모시는 종래 샤머니즘이 널리 행해졌고, 고대 국가가 발전된 후에도 새로운 왕조의 시조신을 국가신으로 받드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신과 주몽의 그 모신, 부여신, 유아부인이죠. 유아부인은 국가적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제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 동맹 자체가 이 주몽하고 유아부인이 는 가정을 이제, 그러니까 유아부인이 잉태해 가지고 이 주몽을 낳는 가정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동맹의 하나죠. 자, 백제에서는 먼 조상이었던 동명신. 요때 동명신이라는 걸 주의할 거는 뭐냐면 고주몽이 아니에요. 이건 부여의 이제 동명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구이신, 고이신인데, 이 고이왕 같은 고이왕 때인데, 이 고이왕, 구이 또는 책에 따라서 이제 중국 사서에는 구태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했고, 이게 시조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라에서는 시조 헛거신 외에도 지제왕 때 새로 김씨왕조 시조가 제사한 신궁을 세웠는데, 특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박격거세보다는 미추왕의 이제 뭐냐면
그 신을 많이 해. 미충왕 제사를 많이 지내요. 이 그래서 이게 미충왕이 뭐냐 김씨 시조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김할지는 이제 뭐냐면 최초에 이제 뭐냐면 서하에서 김씨의 이제 일족이었고 이게 왕이 이제 됐던 사람이 미충왕인데 미충왕 제사를 되게 많이 지내요. 예 이거. 미충왕이 최초로 이제 뭐냐 김씨 시족 중에 그 뭐냐면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 왕권에 강화했다는 것으로 고대 국가의 왕씨는 그들의 시조신을 국가신으로 받들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웃의 여러 소국들이 정복하여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을 확보한 고대 국가는 종래의 폐쇄적인 원시 종교는 이를 이론적으로 다스릴 수 없으며 확대된 영토에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국가적 종교를 요구하게 됐으며 자 이것이 불교의 수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불교 배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확대된 영토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정식 통합하기 위해서 뭐냐 국가적인 종교가 필요했는데 종전의 국가신 시조시간권은 이제 택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뭔가 이제 더 보편적이고 더 추상적인 어떤 종교가 필요했고 그래서 인제 불교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인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각국의 인제 뭐냐면 그 불교 수용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먼저 고구려인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것처럼 그 소수영왕 때 이제 맞죠. 전진의 승려였던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계기로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는 침략왕 때 동진으로부터 저 여기 동진이라는 거 보면 이제 남쪽에 남조 불교를 받아들였다. 물론 동진 남조는 아니지만 남조의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 불교는 약간 이제 남조 불교가 이제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족적 성격이 좀 강해. 그래서 이제 호승이었던 호승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라 오랑캐 호자니까 아마 이제 인도 쪽의 사람 같아요. 마라나타가 이제 불교를 전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는 좀 늦게 들어왔어. 기록에 보면 눌지왕 때 그 뭐냐면 고구려부터 승려 그 무코자가 이 무코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얼굴이 거뭇투투한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뭐냐면 어 그 저쪽 남방 쪽에 뭐 동남아시아 계통으로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무코자가 일선 지방의 모래의 집에서 전도한 뒤 소주왕 때 다시 고구려의 숙녀 아도가 와서 전도했으나 이때까지 전도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공인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거는 언제 때는 버프왕 때야. 버프왕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비로소 공인되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좀 늦었다. 좀 한참 늦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의 경우도 전진이나 동진의 국가적 사료를 통해 불교를 전래되었고 따라서 왕실의 환영을 받아서 수용됐지만 신라는 민간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됐고요.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종래에 강한 민간 신앙과 보수적인 귀족세의 반대로 100년간의 박해를 받은 뒤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왜 귀족세력 때 박해됐냐? 예전에 설명했죠. 귀족들은 각각의 부족장들은 자신을 청선의 후손이라고 했어. 자기 부족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 부족 제사신을 한 거죠. 제사를 지낸 거야. 자기가 이제 각 부족은 이제 천손의 후손이고 그 천손을 이제 모시는 그러니까 천을 모시는 그다음에 부족신을 모시는 그 제사를 이 부족장이 이제 했던 거죠. 귀족세력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귀족세력들은 정치적 지도자이면서도 또 부족장이라는 아니 제사장이라는 요쪽 것을 같이 하고 있었다. 재정일치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불교가 도입될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신을 버리고 불교 믿어야 될 거냐.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지위를 뭐냐면 버릴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삼국의 불교 수용에는 왕실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고구려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의 경우도 귀족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공인되었던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삼국의 왕실이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종래 원시 종교와 시족신을 대신해서 불교가 고대 국가의 통치에 이론적인 사상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를 수용한 왕실이 다시 진흥시키는데 힘써서 불교를 수용한 왕실이 다시 이를 진흥시키는 데 힘써서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토지에 기증하면서 국가 불교적
국가 불교로 발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왕실의 불교 장려는 불교로부터 호국 신앙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인제 나라를 지킨다. 이런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보면 호국 사상을 대표한 게 인왕경이죠. 인왕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뭐 강독을 하면 주변에 인제 뭐냐면 어려운 일이나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왕경을 읽는 백자간해를 많이 열었어. 그래서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었죠. 기록에 보면 백자간해를 인제 열고 왕이 인제 인왕경을 읽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인제 주변의 안팎의 위기를 극복한다. 이런 것들이 인제 나타나 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백제무왕이 왕릉사를 지은 것이나 신라 진흥왕이 항농사를 지은 고 그 후에 인제 구축 목탑을 인제 만든 것도 그 후에는 인제 그 성덕여왕 때예요. 항농사 자체는 진흥왕이 지었지만 뭐냐면 구축 목탑을 올린 거는 인제 성덕여왕 때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국가보호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원강의 사속 옥에도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서 무태를 강조한 것도 역시 이러한 호국적 성격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불교를 수용할 때 왕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수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그 고대 국가의 어떤 이론적인 사상적 지주를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국적인 신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인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뭐냐면 불교하는 발전 과정은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이용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더 중앙 집권화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예.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불교 받아들이기 전에 중국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의 지형적 위치가 이제 소백산맥 이남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원시적이고 부족적이고 중앙 집권화가 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불교를 통해서 이걸 좀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불교를 받을 때 신라 백제는 좀 합리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는데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비합리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 아 그래서 무속신앙이 있죠. 종전에 믿고 있는 무속신앙에다가 그다음에 불교를 스팝이라고 하죠.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 결합까지 이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삼국의 불교가 나오면 신라의 불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도 많이 남았지만 이게 인제 뭐냐면 신라의 불교가 다른 고구려 백제의 불교보다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고구려를 보죠, 고구려. 자, 고구려의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중국의 불교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고구려도 인제 중국의 불교를 직통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이제 불교의 발전 단계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격의 불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 이게 이제 인도 불교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정통. 그다음에 세 번째 맞으면 중국화된 불교. 어 이게 인제 그래서 요 단계를 얘네들도 똑같이 약간의 시간을 두고 뭐냐면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것을 인제 보면 격의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요 삼농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화된 불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서 인제 구특강이나 그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천태학이라고 있죠. 천태학. 천태족이 이제 교종하고 선종의 이제 통합 종교잖아요. 이 청태학을 이미 학문적인 차원에서 고구려 말기 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고구려 말기 때. 예. 그래서 이렇게 3 단계를 거쳐 갖고 중국의 불교 단계에 맞춰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고구려 불교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 수입 이전에 이 국가 성장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불교를 뭔가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좀 약간 미신적인 어떤 걸로 받아들인 거 아니죠. 이게 좀 합리적인 가정을 걸고 합리적 종교적인 성격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 요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보시고
그 고려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승불교인 삼농종에 크게 발달했는데 여기 승량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삼농종의 3 대가 되었고요. 인도 불교, 정통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해관과 도징은 일본의 삼농학을 전해했다. 요 삼농종 관련된 내용이 예전의 기출문제,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말기 때 열반종이 받았는데 열반종이 흥하여 고독이 이를 이제 백제에 전하고 신라 불교에도 영향을 줬다. 열반종은 그 당시 이제 그 영계소문이 도교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도교를 강조하니까 이게 반발로 생긴 게 열반종이야. 우리도 마음에 이제 보석 같은 그 마음, 그 보석 같은 이제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도교의 뭐냐면 이제 그 문명 그 도교의 이제 그 그런 사상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열반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수도 견익이 인도에 가서 굴복하여 돌아와 백제 계율종을 이제 뭐냐면 시조가 됐다. 계율종, 율종이라고 해요. 율종 또. 불교에 보면 율이라는 게 있죠. 율이라는 교단의 이제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기율을 강조하는 종이 율종, 계율종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나 다 율종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가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불법을 수용해서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그 뭐냐면 율령을 이제 받아들인 그러니까 불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율령을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율종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말기에는 고구려부터 전해진 열반종이 유행됐고요. 특히 백제는 일본에게 이제 불교를 이제 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우리가 이제 소가시 세력들조차도 이 백제계의 도레인이잖아요. 이걸 볼 수 있듯이 소가시가 불교를 이제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백제 불교의 영향을 따라서 6세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카 문화가 등장을 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성황 때는 노리사치계와 불상과 불경을 일본에 전했고요. 예, 무왕 때는 강릉은 그 불교와 천문지리, 역법, 그다음에 그 이게 뭐냐면 갑 이게 갑자인데 이게 뭔지 방갑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겠고 그 이게 갑방술 같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마술 같은 것들 이제 전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제가 나중에 찾아서 올릴게요. 이 한자를 이게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겠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신라불교인데 신라불교는 이제 너무 이게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짤막하게 설명했어. 그래서 요 신라불교는 좀 약간 제가 그 구특강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 갖고 좀 약간 보강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신라를 보면 신라 불교의 특징은 다른 데든지 호국 불교적 성격이 이제 강하지만 신라는 더 강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뭔가 좀 그 문화가 좀 낙후되었고 소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화가 좀 약간 강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이걸 불교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용해 가지고 중앙 집권화 왕권 강화를 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호국 불교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신라가 삼국 가운데 문화 수준이 가장 낮고 국가의 성장이 제일 늦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의 강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명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3 대에서 법화왕부터 해 갖고 28대 진덕여왕까지 불교 왕명 시대야. 법명이라고 하죠. 법명은 살아있을 때 썼던 칭호예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 삼국사기는 이걸 이제 시호라고 기록됐는데 시호가 아니에요. 이건 병명이에요. 이거 잘못된 내용이고. 그래서 인제 그 내용들을 보면 진흥왕이 이제 그 정능 소왕을 강조했거든요. 정능소왕이 뭐냐면
미래 부처가 이제 미륵불이잖아요. 미륵불이 이제 하생할 때 같이 이제 정릉소왕이 그전에 이제 내려와서 미륵불에 이제 뭐냐면 하생할 때 그 전에 정릉소왕이 들어와서 미륵불 하생을 돕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소카 왕이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이걸 이제 뭐냐면 진흥왕이나 성왕 때 그걸 또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정릉성왕이라는 어떤 그 자기 내세워서 정성을 내세워서 자기를 뭐냐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보게 해서 일종의 이제 다른 여러 부족들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릉성왕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두 아들의 이름을 정릉성왕의 서에 따라서 금륜 또는 사륜, 동륜이라고 이제 했고요. 하랑제도를 정비했는데 하랑을 어떻게 이제 치장을 하냐면 정륜성왕과 함께 신라를 불국토, 그러니까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미륵불의 하신을 있는 여기였던 거. 그래서 하랑을 전륜성께 함께 내려와서 이 신라를 그 부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미륵불의 하신, 미륵불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나중에 하랑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랑을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야. 하랑을 미륵불의 하신을 해가지고 전륜성왕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진흥왕이 자신을 사퇴하고 말년에 뭐 출가 법운이라는 이름도 이 전륜성왕과 연결됐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요건데 요 가와 나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국특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뒤에 부분은 아마 이제 다른 여기 이제 저자분께서 서브노트 저자분께서 다른 뭐 논문책을 봤든지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대표적이니까 가와 나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진평왕의 진종선화. 진종선은 앞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처가 크샤트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의 왕족이었던 진평왕의 동률계가 크샤트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크샤트리아를 뭐냐면 한자로 옮겨 적으면 찰제이라고 해요. 자기는 찰제이 종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골족 중에 진짜 골족이다. 이 성골 의식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진종서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의 일가처럼 뭐 자기도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크샤트가 부처의 일가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꾸며요. 자신의 이름을 백정이라고 하고 왕비의 이름을 마야부인화해서 석가왕실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거. 성동여왕이 석가모니가 되는데 문제는 성동여왕은 여자죠. 석가모니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이게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게 뭐냐면 좀 불이치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왕씨는 찰제리 진종설 그대로 가져다가 수속 골품을 불교적으로 성화시켰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승려의 호국 불교적 성격을 보면 원강이 이제 수에 걸사포를 보냈고 이건 예전에 얘기했죠. 자장이 이제 황룡사 구충목탑을 건립을 건의했다는 거. 그래서 구충목탑을 만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다음 진호국가 법회.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이제 나라 위기를 물리친 법회의 성격을 가진 백고자애나 전사자, 위용자의 이제 성격을 가진 팔간회 같은 법회를 주관했다. 이 백고자애는 이제 팔간회를 자주 개최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 때까지 계속 돼갖고 중요한 이제 뭐 나라의 행사가 되죠. 자,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신라의 불교는 좀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냐면 그 부속 신앙을 흡수해가지고 했어. 고구려 백제도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신라 더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불스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전의 토속신이 부처의 모습을 띠거나 그 다음에 부처의 모습이 부처가 종전의 토속신 모습을 띠고 하는 건데 이걸 또 본지 수적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지는 이제 뭐냐면 그 부처고요. 그 부처. 그다음 수적은 예전에 토속신이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본지 수적산이 있고 신불 스파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예전에 토속신 수적이 본지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띠게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본지가 부처와 보살이 예전에 토속신 모습을 띠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무당적 역할을 이제 승려가 받아들여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무격의 기능을 승려가 대신했다는 거. 그래서 무격 신앙과 불교의 습합이 이루어졌던데, 불승이 현세적 이익을 빌게했고, 불승이 이제 호국법계인 백자가나 팔가를 주관했는데, 이건 종래의 이제 무격 신앙 제사장의 역할을 불교가 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격에 이제 뭐냐면 축가 대신에 한가를 지어 가지고 뭐냐면 이 주술적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 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의 정통 가요인데 이걸 주로 인제 뭐 그 승려들이나 육두품 세력들이 인제 했던 거죠. 자, 여왕의 직위도 여성을 담당했던 묵격, 제사정 정통에서 가능한 거. 왜냐하면 예전에 인제 제사장들을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여성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좀 약간 인제 뭐냐면 그런 신드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적인 교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 갖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인제 다른 나라는 여왕이 없잖아. 근데 신라는 여왕이 있죠. 이거는 제사장이 예전에 여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거부감이 없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중해 칭호도 이 뭐를 물을 뜻한 차창호, 자중이라는 말에서 이제 뭐냐면 유래했죠. 그래서 차창호, 자중이라는 건 예전에 제사장의 의미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초창기 때 신라의 또 왕호기도 하고요. 그다음 본지수적 사상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불습합의 대표적인 거야. 본지수적 사상은, 본지라는 건 부처, 보살이고 수적은 토속신이거든요. 예.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그래서 인제 본지가 수적이 되거나 수적이 본지가 되거나 이렇게 인제 있는데, 국내 산악이나 대천 등의 신과 불보상의 습합됨으로써 제 여러 이제 불보상, 그러니까 부처와 보살은 본지고, 그다음 천신은 이게 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재산천에 각각 배웠던 본지 수적 사상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 같은 경우에 부처나 보살이 그 지역의 토속신으로 이렇게 뭐냐면 변화되는 거죠. 이제 하신이 된 거죠. 예. 일본은 거꾸로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불학이나 국가의 수호신에 믿어졌던 각제 산악이나 대체 신들에게 부처나 이제 보살의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팔성당까지 연결돼요. 이 팔성당.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였는데, 고려시대 때 팔성당과 연결된 거 여기까지 연결됐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이어져 단군 신의 한인의 제석천으로 해석되고, 노총의 팔성당에서 팔성의 산악신과 불보살, 그러니까 부처와 보살, 신선이 합쳐진 걸 모사되고 있다, 얘기죠. 그다음에 불국토서는 뭐냐면, 신라는 예전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맺었던 나라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신라가 원래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는 나라는 간념된 건데, 예전에 그 경주 전보시대에 칠가람지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신라가 부처를 받아들이기 전에 부족신들을 믿었잖아요. 그 부족신의 성지가 있는데, 이 성지가 원래는 예전에 인제 뭐냐면 그 부처가 왔던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 칠가람을 이제 뭐냐면 일종의 성지로 정해 가지고 여기에다 불사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에 인제 무당들이 와 가지고 제사장이 와 갖고 부족신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뭘로 바뀐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불교의 사찰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요 뭐냐면 곳에 부처님이 왔던 흔적들이 나면서 이 칠가람지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토속신에서 강조됐던 부분들, 성지가 부처의 그 불교의 성지가 됐다, 이런 것들 신불습합의 대표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예전에 인제 부처가 도입되기, 우리가 불교를 믿기 전에 예전부터 이미 이곳 군데 뭐냐면 곳에 부처가 와서 인연을 맺었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예. 이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계 7곳의 전분시대의 실물이 일찍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관념으로써, 원래 이것은 무격신앙과 관련된 신성지역, 소도였는데, 이것을 인제 나중에 불교가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이 왔던 곳으로 해 갖고 인연이 있던 걸 성역화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인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신라 불교는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551 년에 고구려 승려였던 해랑이 신라에 와서 국통이 되어
교단을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 조직이 이제 정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 조직을 이용해 갖고 행정 조직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승려들이 나름대로 글자를 알고 있으니까 행정 문서나 이런 걸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진평왕 때에는 수에서 돌아온 원강이 성실종의 열반종을 전했으며 특히 자장은 계율종, 이게 삼국의 공통적 계율종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대국통이 되어서 신라의 불교를 총괄했다. 이와 같이 신라가 국가의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국통 아래 주통, 궁통, 승관들을 설치한 것은 국가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볼 수가 있지만 뭐 깊게 나가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원칙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보고 나서 잠깐만요. 어. 불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그 교과서에서 찾아볼게요. 자, 천재교과서 잠깐 볼까요? 천재교과서 3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라의 불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달려볼게요. 자, 불교는 중앙집권 체제 확립하는 것을 왕권 강화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신라의 경우 여러 왕들이 불교식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또 승려 원강은 세속 옥계를 지어서 호국 사상과 새로운 사회 윤리를 젊은이들에게 이제 가르쳤다 얘기죠. 한편 신라에서는 현세의 지위를 전생의 업의 결과로 인식하는 업설이 나타났다. 또한 미륵불 사상이 나타나 이상적인 이제 뭐냐면 불국토를 건설할 거는 미륵불 사상이 널리 퍼졌고, 요 미륵불 사상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하랑이 미륵불 하신이라는 그 설화를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래서 하랑이 미륵불 하신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전륜성왕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륵불이 오기 전에 전륜성이 내려오고 하랑이 미륵불 하신으로서 전륜성을 보좌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활동하기에 보면 진평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진평왕 관련된 첫 번째는 진종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기 집안을 부처님 집안을 인제 신라 왕실 집안과 연결시켜서 골줄 골 신라 왕실과 연결시키고 골족 중에 진짜 성스러운 골족이다는 의미에서 성골이라고 인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골족 중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인데, 자, 신라 진평왕은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백정 이름이고 다 인제 석가족의 이름을 딴 거야.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상옥 유사에 인제 여기 보면 그 윤회 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내용이 그 뭐냐면 그 당시 이건 뭐 불교가 하층민의 기여한 역할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인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인제 이 여자가 미륵불 인제 이렇게 숭배를 해 갖고 결국에 한나라로 갔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미륵불 사상하고 관련된 거야. 미륵불 사상하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제 보고 그 불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국사 관련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지문은 그 37번입니다. 세 번째 인지문 37번이에요. 자, 불교 관련된 내용에 보면 129페이지 펴보세요. 시민한국사. 네. 불교의 수용과 발전을 보겠습니다. 자, 서역을 통해서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회 전체에 확산되었다. 특히 북중국 대륙에서 이민족 왕조가 출현되고 한족 왕조가 남쪽으로 피난 갔던 4세기 무렵에 지배층과 지식인의 후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게 높아졌다.
자, 이민족 군주들은 불교를 통해 왕실의 신성성을 확립하려고 했고, 남쪽 왕조의 그런 한족 지식인들은 불교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초월적 지혜를 얻고자 했다. 그래서 북조의 불교가 좀 왕족불 사상이 강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제가 지금 예전에 중국사 할 때 좀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이제 백제 이제 신라 불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불교 사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체 기록은 많지 않고 주로 외국에 활동했던 승려들의 행적이 확인된다. 불교를 공식 수용하기 전인 4세기 중반에 이미 고구려 출신 승려가 동진의 고승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5세기 후반 때는 중국에 유학하며 여러 곳에서 삼로강을 배웠던 승량은 북인도 출신의 구마라집, 예전에 한번 중국사 관련된 기출문이 나왔던 사람이죠. 중국에 소개된 그 불교 사상 연구에 삼농종의 이론 체계는 이제 확립했다. 6세기 후반 이후에 중국에 활동했던 고구려 승려가 있었고 6세기 이후에 해자와 단징, 해간 등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침략 때 불교를 공식 수용했다. 그래서 동진에 발견된 사신에 따라서 서역 승려였던 마라나타가 찾아오자 침노왕은 궁궐을 머물게 하고 우대였다. 그리고 이듬해 수도 한성에 사찰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출가시켰다. 475년에 웅진을 천도한 뒤에 백제 왕실은 더욱 적극적으로 불교를 장려했다. 백제는 중국 남조 양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면서 양무제의 숭불 정책을 본받으려고 했다. 양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숭불 정책을 강화시켰던 그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 과정에서 양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성왕 때 건설한 사비도성은 양의 수도처럼 큰 사원을 배치한 도시로 계획했다. 자, 또 6세기 후반에 사비도성 밖에 왕흥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왕 때는 또 익산으로 천도됐죠. 그래서 익산에 큰 미륵사를 건설해 새로운 불교 도시를 건설 추진했다. 백제 승려 중에 중국에 유학하고 도망온 경우가 더 있었다. 또 외국에 건너가 쇼트쿠테자에게 불교를 가르친 회총가 7세기 일본의 첫 승정이 된 강릉이 이제 알려져 있고 수독사에 머물면서 법학을 가르치다가 월출산에 응관 회연은 삼노왕에 능통했다. 그리고 6세기 때 인도로 다녀온 경익은 계율을 강조해서 백제 불교를 발전시켰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예, 요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6세기 때 이제 경이 와서 그 당시 여러 이제 경전들 번역했는데 요때 경전들 특징은 뭐냐면 인도 불교를 그대로 와서 산스크리트 그죠? 범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거야.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중국과 교류한 시기가 늦었던 신라는 6세기 들어서 비로소 불교를 공식 수용했다. 그 이전부터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전해져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국가 차원의 사찰을 세우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527년이었다. 그래서 백제를 매개로 남조의 양의 문화를 접하고 있던 신라 왕실은 일부 귀족들 반대를 물리치고 대규모 사찰을 창건한 후에 불교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한 초기에는 중국에서 유명한 승려들이 신라 불교계에 이끌었고, 자, 진흥왕 때 각도가 명간이 부초의 사위와 경전을 가져왔으며, 진평왕 때 지명이 승려의 수계와 관련된 문헌을 전했다. 그리고 남조의 진가, 수에서 공부했던 원강은 일반인의 대상으로 잠못을 참여하고 보살계를 준수를 단시한 점찰법회를 개최했다. 점찰법회는 뭐냐면 점을 쳐가지고 이제 상을 얻어서 뭐냐면 앞날 예언하는 그런 법회거든요. 일종의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법상종하고 연결돼요. 법상종.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뭐지 나뭇가지를 주고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딱 보고 이게 상을 얻는 거죠. 이게 법회인데 그래서 일종의 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점찰법회는. 예. 그래서 이게 그 나뭇가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얻어서 상을 얻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점찰법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당에서 계율학을 공부해 두었던 자장은 승려들의 청정한 이제 수행을 권하면서 국왕을 비롯한 제가 신도를 보살기를 받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교적 이상사회 건설을 추구했다. 자, 중국에서 불교와 함께 유학사상을 공부했던 원강은
진평왕과 성덕왕 때 외교 문서를 작성한 한편 신자들이 제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세속 5개를 제시했다. 불교가 확산되고 고대인의 죽음 위에 대한 새로운 고대인은 죽은 이에 대한 새롭게 사유가 시작했다. 죽은 뒤에 이제 현재와 같은 삶이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걸 이제 무슨 사상이냐면 계세 사상이라고 해요. 계세 사상은 내가 현재의 지위가 죽은 후에도 계속 간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순장을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요. 내가 죽은 후에 저 세상에 가면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장품도 많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많이 죽여갖고 대우고 간 거잖아요. 근데 불교가 도입되면서 이게 윤회 사상으로 바뀌어. 윤회 사상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업을 잘 쌓아가지고 지금 셈이 잘 쌓아서 앞으로 태어난 세계에 더 높은 지에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보존할 수 있다는 사상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장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순장이 없어진 배경에는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도 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계세 사상에서 벗어나서 현세의 업보에 따라서 인간, 동물 등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불교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바는 깨달음 얻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하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장 좋은 천상세계,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되어 찾아올 미륵보살에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길 기원한다. 자, 이 미륵보살에 태어난 도솔천에 대한 이제 태어난 것도 미륵불 사상의 하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미륵 사상 관련된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자, 도솔천에 태어나지 못하도 윤회를 거듭하다 미륵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도 널리 퍼져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토 사상의 일환으로 미륵 사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륵 사상이 이제 미륵 사상하고 그다음에 미타신하고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이 있고 진화와 수소 정룡사항의 내세운 배경에는 전룡사항이 이상세계를 건설한 뒤 미륵이 지상에 출현한 믿음에 자림했다. 그래서 이 윤회사상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뭘로 해석하냐면 정토사상과 연결시켜서 특히 미륵사상과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토사상, 미륵사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미륵사상하고 정토신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토신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앞에 설명한 게 이제 윤회사상 관련돼서 이제 정토신앙과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토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정토종이 성립됐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 정토신앙이 이제 널리 확산되면 대중화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토종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요. 각 종파들이 정토신앙만 받아들인 거야. 그중에 제일 많이 받아들인 게 선종이거든요. 성종이 이제 정토신앙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선종하면 우리가 이제 정토신앙과 연결시켜서 대중화된 불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선종 자체는 대중화된 불교가 좀 거리가 멀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무라이나 지식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선종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자, 이 전토신앙은 크게 무슨 신앙과 무슨 신앙으로 나눠져 있냐면 미륵신앙하고 미타신앙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두 개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널리 확산된 것은 이 미륵신앙이죠. 미륵신앙 중에 상생신앙이 있어. 상생신앙. 그래서 앞에서 했지만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기원이죠. 내가 이제 죽은 후에 그 업을 잘 쌓으면 다음에 좋은 지위로 태어날 수 있지만 더 업을 많이 쌓으면 그 미륵보이 주재한 도솔천에 왕생을 한다. 도솔천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청상이 있어. 그리고 이게 중국 불교의 수미산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산이 있거든요. 수미산 위에 꼭대기에 이제 뭐냐면 도솔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도솔촌이 있고 이제 여기 도솔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륵이에요. 미륵이 이제 나중에 기회 봐서 이제 하생할 수 있죠. 예, 하여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은 후에 윤회를 잘해가지고 뭐냐면 요 죽은 후에 도솔촌으로 뭐냐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내가 이제 열심히 미륵불을 잘 모시면 도솔촌을 이렇게 등업을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비가 열심히 연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집 대돌보를 뚫고 이 도솔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게 그 미륵신앙 중에 상생신앙이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있죠. 요게 이제 요 내용이죠. 이게 그 미륵불 상생신앙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 뭐 하층민과 관련돼서 좀 설명이 좀 핀트가 안 맞는데 하여튼 그게 상생신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하생신앙은 뭐냐? 미륵불 신앙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생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미륵이라는 그 부처가 내려오죠. 그래서 현생 부처인 예전 부처인 누구야? 그 석가모니의 죽음에 억경년 후에 나아가 이제 어지럽고 말법 시대 때 미륵불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내려온 시기는 상당히 이제 뭐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뭐 세상이 어지러울 때 꼭 미륵불이 내려온다고 해요. 자, 그때 이제 내려오기 전에 그 뭐냐면 그 정륜서왕이 먼저 내려가고 한번 이제 미륵불이 오기 전에 한번 좀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미륵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서왕은 이렇게 미륵 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주로 미륵 하생신앙은 주로 왕들이 주로 있죠. 보통 성왕이나 진흥왕이나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 때 이제 뭐냐면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후삼국시대 때 그 누구예요? 그 당시 이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건 전에 궁예죠. 궁예가 미륵 간신법 같은 거 있죠. 자기를 미륵의 하신이다. 미륵부의 하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도 하생신앙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하생신앙 초창기 때 왕들이 이제 주도해 갖고 이제 했지만 나중에 이제 후삼국 이후부터는 주 민중들이 믿었어요. 그래갖고 민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들고 일어날 때 기반이 됐던 신앙이 미륵 하생신앙이고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백령도도나 뭐 이런 것도 다 미륵 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미타신앙이 있어. 이 정토사상의 미륵신앙에도 미타신앙이 있는데 미타신앙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는데 이 미타신앙을 통해서 이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타부라고 이제 외치면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내가 죽은 후에 정상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민중들 입장일 때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어렵죠.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든 뭐 불경을 읽어서 부처가 되든 이게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죽은 후에 뭐냐면 연불만 잘 외우면 저쪽 도솔촌 위에는 청상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이 미타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간세음 보살이야. 간세음 보살은 자기가 이제 깨달음에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거든. 그래서 이 보살이 원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아미타불의 보초보살이에요. 예, 보초보살. 이게 현실적인 그 고뇌를 해결하는 건데 이는 미타신앙과의 보조신앙, 가능신앙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타신앙이 널리 일반화되면서 이제 뭐냐면 불교가 대중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생신앙이나 상생신앙에 맞춰서 미륵신앙에 맞춰서 얘기했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라에는 미륵이 하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걸 기대하기도 했다. 그래서 미륵의 하신이 하랑이죠. 삼국시대 불상을 만들면서 새긴 글귀에도 사후에 도솔촌으로 태어난 미륵의 설법을 듣거나 도솔촌에 태어나지 못하도 먼 미래에 이 세상에 미륵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하죠. 미륵을 만나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가는보살 신앙도 있다. 아까 이 가는보살은 아미타불에서 미타 신앙의 보조 그 보살 그러니까 보조 부처라고 했죠. 보살이라고 했죠. 예, 보조적으로 역할을 했던 보조 보살로서 가는보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불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유학받다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